폴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욱입니다. 네, 김정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로 혹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풍성하고요. 네. 하나도 비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전혀 탈모 증상이 없고 저희 회사가 대체로 머리숱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탈모기가 있었던 분이 나갔죠.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졌고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얘가 했습니다. 자, 오늘 폴리TV의 대표적인 전술 분석가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저밖에 없으니까 네. 대표적이죠. 자, 오늘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맨체스터 시티가 올 시즌에도 강력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대체로 주전 선수들이 뭐 고정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이제 변화된 부분은 지난 시즌의 핵심이었던 페르난지 대신에 새롭게 영입한 로드리가 네. 주전 자리를 바로 이제 꿰찼다는 것인데요. 지난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가 더블 스쿼드에 가까운 그런 팀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난지뉴 자리만 더블 스쿼드가 아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체 불가능한 선수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거의 7천만 유로였나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로드리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단순히 한 선수 영입 이상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오늘 김정용 기자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가는 팀마다 자기 자신의 분신, 내가 직접 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너를 쓴다. 네. 너는 나랑 똑같이 해야 돼. 이런 자기의 분신을 한 명씩 꼭 놓고 네. 축구를 합니다. 봉준호의 송강호 같은 거죠. 과르디올라는 이제 토탈 풋볼의 적통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아약스식으로 4-3-3이나 3-4-3 포메이션만 고수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 스타일상으로는 늘 공을 지배하고 네. 경기 양상을 지배하고 이제 경기 양상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수비하다가 받아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토탈 풋볼을 고수하는 감독으로서 꼭 둬야 되는 포지션과 역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는 후방 플레이메이커죠. 네. 스페인어로는 피보테라고 하고요. 바르셀로나식 번호 붙이기로는 4번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지만 태클 능력이나 피지컬보다는 경기장 전체를 보는 지능, 여기 약간의 테크닉까지 있으면 되는 그런 위치죠.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과르디올라의 피보테 역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역 시절의 과르디올라 자신이 제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소년 시절에 힘도 별로고 수비력도 별로라서 미드필더로서 아주 대성할 거라는 예상을 못 받았죠. 네. 그런데 바르셀로나 2군에 있던 과르디올라를 당시 감독이었던 요한 크루이프가 보고 2군 감독한테 대좀 피보테로 써봐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군 주전 피보테로 올려서 그때는 크루이프의 페르소나처럼 쓰죠. 바르셀로나의 소위 드림팀, 크루이프가 만들었던 전성기의 주요 멤버로서 함께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이 과르디올라 사진을 보면 굉장히 호리호리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변화가 결국엔 대성공이었죠. 쉽게 말하면 전투력이나 활동량은 펩 주위에 있는 다른 선수들이 많이 뛰면서 해결을 하고요. 펩은 그 사이에서 적절한 위치만 잡고 있으면 되고 그들을 지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그라운드에 사령관형이 필요했던 거고요. 펩이 나중에 바르셀로나의 감독이 됐을 때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2군에서 그다지 기대주가 아니었던 세르히오 부스케츠를 주전 미드필더로 올린 거죠.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월클인 부스케츠가 훨씬 익숙하시겠지만 사실 부스케츠는 2008년도에 펩이 1군 감독을 하기 전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유망주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골키퍼 출신 부스케츠의 아들 뭐 이 정도로만 주목을 받았으니까. 기술이나 피지컬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부스케츠는 너무 느리고 테크닉도 뭐 사비나 이니에스타 수준으로 딱 높은 건 아니니까 쟤는 그냥 느리고 공 좀 차는 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과르디올라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부스케츠의 지능을 보고 쟤는 내가 형 때 했던 걸 똑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1군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적응기를 거쳐서 무려 야야 뚜레를 밀어내고 우리 모두가 아는 바르셀로나의 초전성기의 핵심 멤버이자 스페인 대표팀 전성기를 이끄는 선수가 되죠. 그 당시만 해도 센세이셔널한 그런 대체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과르디올라 감독과 로드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바르셀로나에서 그렇게 부스케츠를 끌어올려서 물론 메시가 주목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제2전성시대를 맞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바르셀로나를 떠난 뒤에도 어떤 같은 패턴으로 선수를 발굴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를 떠난 뒤가 오히려 어려워지죠. 왜냐면 바르셀로나는 토탈 풋볼 전통이 있는 팀이니까 2군 어디를 뒤져보면 그렇게 축구를 배워온 부스케츠 같은 애가 한 명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이에른부터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아무도 몰랐던 1군 선수의 재능을 찾아내서 걔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컨버전 시키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에서 처음 했던 게 필립 람이죠. 그렇죠. 이 팀에 사비 마르티네스, 토니 크로스,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이런 엄청난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좀 부상을 이런 걸 겪긴 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은 하비를 센터백으로 보내버리고 필립 람을 원래 풀백이었던 람을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만드는 굉장히 모험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성공을 거뒀는데 결국에는 람 역시 지능, 경기장 전체를 빠르게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선수에게 공을 바로 보낼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할을 맡았던 거고요. 그 다음 해에는 33세나 되어 있었던 노장 사비 알론소를 영입해서 마찬가지로 피보트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피지컬이 아니고 지능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 축구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재능을 타고나는 것도 타고나는 거지만 그런 선수를 찾아내는 것도 재능이잖아요. 참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런 점에서는 정말 대단하지 않나. 자,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찾은 것 같은데 맨체스터 시티 와서는 좀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첫 시즌이었던 2016-17 시즌에 좀 고생을 했죠. 네. 이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 선수단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뜻처럼 잘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을 좀 했어야 했는데 시즌 중반 넘어가면서 주전 피보테로 자리 잡은 선수는 야야 뚜레였습니다. 네. 야야들은 이때 매우 노장이었기 때문에 느렸죠. 네. 근데 프리미어 리그다 보니까 네. 기존에 있었던 라리가나 분데스리가와는 또 공수 전환 속도가 달랐죠. 네. 그래서 이런 느린 피보테를 두고는 이 리그의 템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걸 과르디올라 감독이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되죠. 뚜레가 어슬렁 뛰는 속도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실점을 한다거나 네. 상황이 끝나버린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즌부터 과르디올라 감독이 또 파격적인 선택을 하는데 네. 선수 생활 내내 약간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심지어는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었던 페르난지뉴를 피보트의 자리로 돌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성공을 거두면서 지난 두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페르난지뉴를 발탁할 때부터 과르디올라 감독은 확신이 좀 있었을까요? 페르난지뉴가 첫 번째 시즌에는 풀백 자리에서 풀백 땜빵을 보면서 야야 뚜레를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천천히 패배의 전술을 숙지하고 한 시즌 동안의 적응기를 거친 뒤에 이제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페르난지뉴는 굳은 일을 하거나 다른 선수를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지 주인공으로서 팀을 지휘한 선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펩은 페르난지뉴가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재능을 본 거고 그건 역시 판단 속도였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라리가나 분데스리가에 비해서 전술적으로 자유도가 높고 이제 각 팀들이 포메이션을 깨버리고 그냥 속공을 주고받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리그다 보니까 양 팀 모두 대형이 깨져 있는 상황이 전부 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 펩 축구에 비해서 대형을 뭉개고 속공하는 플레이를 펩도 받아들이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대형을 좀 덜 중시하게 되죠. 페르난지뉴는 이제 기존의 부스케츠 같은 선수들에 비해서 발기술이나 아주 정적인 상황에서의 지휘 능력이 탑 수준에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1대1에서 벗겨낸다거나 이런 장면도 생각해보면 뭐 부스케츠만큼 나오지 않죠. 근데 센터백들과 공을 주고받고 이런 것도 별로 아닌데 페르난지뉴가 공을 잡았을 때 그라운드 어딘가에 이미 상대의 포진에 빈틈이 있을 확률이 훨씬 높은 곳이 프리미어리그이기 때문에 페르난지뉴는 바로 몸을 돌려서 그라운드를 딱 보고 비어있는 동료에게 적절한 패스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판단 속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길찾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고. 네, 길찾기를 엄청나게 잘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려면 아무리 피보테라도 이제는 선수 시절에 펩처럼 느린 선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페르난지뉴의 기동력도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현역 시절에 펩은 가야 할 곳이 5m 옆이다. 5m 옆은 종종 걸고 가면 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 피보트 가야 할 곳이 20m 옆이야. 그러면은 빨리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난지뉴의 넓은 커버 능력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피보테들과 달리 피보테인데 기술은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훨씬 신체 능력이 좋은 새로운 피보테를 발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펩의 축구가 변화했다는 걸 이제 부스케츠에서 페르난지뉴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페르난지뉴를 발탁을 하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리그 지배도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모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페르난지뉴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것이 나이가 좀 많다는 것이 맨시티의 고민이었을 텐데 로드리를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영입한 것 포스트 페르난지뉴를 염두에 두고 이제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명백히 포스트 페르난지뉴를 영입한 거고요. 지난 시즌 페르난지뉴가 부상으로 시즌 중반에 빠졌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2연패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예였고요. 로드리는 펩의 새로운 수비형 미드필더 기준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로드리의 특징은 크고 강하다는 거죠. 이 선수는 191cm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네. 키가 비슷한 부스케츠가 느린 것과 달리 이 선수는 빠르고 몸싸움이 좋죠.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비 마르티네스를 연상시키는데 과거 펩이라면 덩치만 큰 이런 선수는 피보트로 사지 않을 거거든요. 이건 역시 펩이 EPL에 좀 적응을 하고 자신의 축구를 EPL에 맞게 바꿨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만일 바이에른 뮌헨 갔던 시절의 바이에른 뮌헨이 그대로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다면 필립 람을 안 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비 마르티네스를 어쨌든 피보트로 써야 됐을 수도 있겠죠. 거기 분데스리가라서 가능했던 걸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렇게 로드리를 영입을 했습니다. 뭐 사실 그 막판에 칸셀리 영입 전까지는 사실상 로드리밖에 영입을 안 할 정도로
그만큼 공을 들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맨시티가 리그 2경기를 치렀는데요. 여기서 로드리 어땠나요? 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맨시티가 지금까지 1승 1무 7득점 2실점을 했는데 후스코드 사이트 네. 그 실제 세부 기록 기반으로 나오는 평점은 각각 7.8점과 7.3점이었습니다. 네. 뭐 무난하고요. 두 경기 패스 성공률 모두 90%를 넘었고 현재까지 팀 내 공 탈취 횟수 1위, 공중볼 획득 횟수 2위, 패스 성공률 3위, 롱패스 횟수 1위. 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아주 손색 없는 기록처럼 보입니다. 스탯은 일단 다 가져갔네요. 네. 그러나 펩은 완벽해 보인 로드리의 데뷔전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드리는 잘했지만 더 나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 아닌가요? 아닌가? 좀 얇은가? 그런 걸로 합시다. 자, 예. 로드리는 어리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키도 크죠. 그러나 우리 팀엔 새로 온 선수입니다. 영리한 친구니까 앞으로 잘해낼 겁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미진했다는 거죠. 호평은 아니네요. 괜찮게 했지만 너는 늘어야 한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무리뉴 감독처럼 마음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언론 기자회견 분위기를 잡는 사람도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 참고로 페르난지뉴가 자기 네. 축구에 적응한 뒤에는 페르난지뉴 3명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로드리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아직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이라고 할 수 있고 좀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을까요? 로드리가 현재까지 공을 탈취한 횟수는 많지만 아예 공이 있는 곳에 가지 않은 상황이 종종 나왔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로도 기록이 안 되니까. 네. 예. 위치 선정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수비만 먼저 얘기하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에서 페네트레이션, 그러니까 공격 국면으로 전환할 때, 네. 그러니까 빌드업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때 로드리는 후방에서 이제 동료가 백패스를 하거나 혹은 우리 공격이 끊겨서 상대가 역습을 할 때 제일 위협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게 피보트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약간 그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전방으로 돌진합니다. 그래서 페널티 박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전에 맨시티 공격이 끊겨버려서 토트넘전이었어요. 토트넘이 역습을 하는데 로드리는 역습을 끊을 수 있는 곳에 없었어요. 그렇죠. 공백을 그만큼 또 허용을 하게 네. 되는. 예.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웨스트햄전 같은 경우는 수방에서 천천히 빌드업을 할 때 이제 로드리가 센터백에게 공을 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피보트 자리에 있는 선수는 잠시도 쉬지 않고 종종 걸음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공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제 아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덥기도 하고. 그래서 센터백에게 공을 준 다음에 멍 때리고 가만 서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빌드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해당 포지션이 무효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펩 과르디올라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 과르디올라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상황인데 벤치에서 막 난리치고 네, 이런 거 우리 그렇겠죠. 많이 네. 보잖아요. 그게 이런 상황에서 자기 시킨 대로 안 했을 텐데 로드리가 종종 이런 펩의 지시를 어기는 약간 멍 때리는 상황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선배라 할 수 있는 페르난지뉴하고 비교해서도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죠. 필요한 곳에 애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맨시티가 손해를 보는 게 로드리 때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애초에 그 자리에 로드리가 있어서 실수를 하든 잘못을 하든 자기 책임이었어야 되는데 있지 않았던 거죠. 그걸 하라고 내보낸 건데 네. 과르디올라 감독은.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기록에 잡히지 않아서 포스코드 평점이 반영이 안 되지만 로드리가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토트넘 상대로 균도간, 약간 수비적인 균도간을 실바 대신 기용해서 네. 약간 4-3-3보다 4-2-3-1에 가까운 형태를 취한 것도 어찌 보면 로드리의 어떤 이런 불안함을 보완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은 지난 시즌 맨시티가 자기 축구를 할 때 그걸 피보트 자리를 공략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시티를 꺾었던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피보트 한 명을 두려면 그렇죠. 피보트 한 명을 두려면 정말 확실한 선수를 뒀어야 한다. 근데 로드리 아직 그렇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피보테를 둘로 늘렸던 것으로도 네. 짐작을 할 수 있죠. 네, 아직 시즌 시작을 하고 경기 얼마 안 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과르디올라 감독은 로드리에게 좀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여차하면 페르난지뉴를 쓰면 되기 때문에 네. 뭐 천천히 적응시킬 수도 있습니다. 올 시즌은. 네. 하지만 초반 두 경기 모두 로드리를 썼다는 건 빠르게 적응시켜서 빠르게 나의 새로운 분신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의욕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런 중인 만큼 빠르게 수업을 받고 있는 만큼 한두 번 정도는 수업료를 치르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데 맨시티가 앞으로 리그 9경기 중에서 빅6 상대 경기가 하나도 없어요. 좀 만만한 팀들 네. 위주로. 이 9경기 중에서 상대가 로드리가 아직 이 전술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다는 걸 잘 공략한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한 번 정도는 뭐 지거나 이제 호되게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과감한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10번째 경기가 바로 리버풀 원정입니다. 아, 이거 뭐 미리 보는 챔피언 결정전? 네. 이 경기가 사실은 우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리버풀 원정 전에 로드리를 자신의 전술에 완전히 적응시키는 것, 이것이 현재로서는 뭐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사이에 뭐 챔피언스 리그도 재개가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르디올라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의 뭐 장점이면서 단점인 게 이제 경기 수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또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에게는 로드리의 적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초반 경기가 많은 게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동용 기자의 촉은 어떻습니까? 피고테로서 완성형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피보테는 어차피 주인공이 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맨시티에서 최소한 손색 없는 맨시티에서 아주 훌륭한 피보테가 될 가능성은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생각의 속도나 전환 패스의 속도에서 전임자 페르난지뉴를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매우 어려울 것이다. 페르난지뉴는 그만큼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르디올라 감독이 사실 바르셀로나 끝나고 나서 리그에서는 뭐 어디 가든 지배를 했습니다만 네. 챔피언스 리그는 결승도 한번 못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리가 과연 가르디올라를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피보테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자, 화려했던 맨시티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포지션에 또 새로운 또 관전 포인트가 생겼다는 거 앞으로 많이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홀리TV의 서영욱이었고요. 네, 김정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